네가 뭔데 내 꿈을 짓봐! 당장 나와!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으로 마련한 15억짜리 아파트를 아들 부부에게 내어준 노부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따뜻한 밥 한 끼가 아닌 가슴을 후벼 파는 며느리의 비수 같은 한마디였습니다. 결국 피눈물을 머금고 자식과의 연을 끊어야 했던 어느 부모의 서글프고도 통쾌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쾅 하고 센터 사무실의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건물 전체가 울릴 만큼 요란한 소리였죠. 계단을 뛰어 올라온 건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는 여자. 헝클어진 머리에 도끼가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노려보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 며느리 강민서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작업을 하던 청년들이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쳐다봤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집 한 돈 16억, 그거 다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고 생판 남인 저 거지들한테 다 퍼주셨다면서요? 어떻게 친자식을 길거리 나앉게 만들고 남들한테 인심을 쓰세요? 이게 부모가 할 짓이에요? 민서가 손가락질한 곳에는 낡은 재봉틀 앞에서 옷을 만들던 28살 하윤이가 겁에 질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오히려 머릿속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죠. 민서야. 제 낮고 굵은 목소리에 씩씩거리던 며느리의 입이 잠시 멈췄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그랬지. 시댁 제사는 형식적인 의례일 뿐이라고. 죽은 사람한테 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민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16억, 내 말대로 죽은 사람 밥상 차리는 데는 안 썼다. 대신 살아있는 사람들, 꿈은 있는데 돈이 없어 우는 진짜 내 자식 같은 아이들 밥 먹이고 옷 입히는 데 썼지. 뭐라고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민서가 악을 썼지만 제 귀에는 그저 패배한 짐승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형식적인 시댁한테서 형식적인 유산 따위 바리지 마라. 내 돈은 내 마음이 가는 곳에 쓴다. 그리고 너희한테 줄 마음은 그날 제사상 앞에서 이미 다 타서 없어졌다. 그날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무너지던 그 표정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15억짜리 아파트를 주고도 모욕을 당해야 했던 우리 부부가 어떻게 그 집을 되찾고 이 센터를 세우게 되었는지 그 기막힌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란, 올해 67입니다. 평생을 남편 만복 씨와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았죠. 새벽 4시면 일어나 셔터를 올리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리며 셔터를 내리는 그런 치열하고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아들 준호 하나를 키웠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준호는 세상의 전부였고 미래였고 희망이었죠. 아들이 번듯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남편과 저는 가게 구석방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아들이 32살에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강민서. 참 곱고 똑똑해 보이는 아가씨였죠. 명문대를 나와 외국계 회사에 다닌다는 그 아이는 말투 하나하나가 야무지고 세련됐더군요. 결혼 전 몇 번 만났을 때만 해도 민서는 저와 남편에게 깍듯했습니다. 올 때마다 작은 선물이라도 손에 들고 왔고 어머니, 아버님 하며 살갑게 구는 모습에 우리는 아들이 정말 좋은 배필을 만났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 만복 씨가 큰 결심을 하고 제게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가게 정리한 돈이랑 노후 자금 합쳐서 애들 집 하나 해주자. 강남에 새로 짓는 아파트가 있다는데 거기가 나중에 값이 많이 오른대.
애들 기죽지 않고 살려면 서울에 집 한 채는 있어야지. 저 역시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습니까? 나는 덜 먹고 덜 입더라도 자식 새끼는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고 싶은 거. 그게 죄라면 죄였을까요? 우리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털어 15억짜리 신축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 명의로 증여를 해줬죠.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민서야, 이 집은 엄마 아빠 뼈와 살이나 다름없어. 너희 둘 여기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우리는 그거면 된다. 우리 가족 모두 화목하게 지내자. 그때 민서의 눈에 고였던 눈물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희가 효도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때 그 말이 거짓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더군요. 아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더니 며느리의 태도가 변하는 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증여 등기가 마무리되고 딱 석 달쯤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명절이 다가와서 같이 장 좀 보자고 전화를 걸었는데 민서의 목소리가 예전과 다르게 묘하게 건조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엔 제가 좀 바빠서요. 회사 일이 갑자기 몰려서 미리 못 갈 것 같아요. 당일에나 갈게요.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회사 생활이 얼마나 빡빡한지 아니까요. 오히려 바쁜 며느리 귀찮게 한 건 아닌가 싶어 미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남편 생일에도 민서는 늘 똑같은 핑계를 댔습니다. 바쁘다, 선약이 있다, 회사에서 급한 호출이 왔다. 전화를 걸어도 예전처럼 어머니 하는 콧소리는 사라지고네. 무슨 일이세요?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하는 식의 사무적인 말투만 돌아왔습니다. 통화 시간은 3분을 넘기는 법이 없었고 그마저도 제가 눈치를 보며 서둘러 끊어야 했죠. 남편한테 서운한 마음을 털어놓으면 남편은 무덤덤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냥 놔둬. 걔도 사회생활 하느라 힘들어서 그렇겠지. 우리가 집 해줬다고 유세 부리는 것처럼 보이면 안 돼. 그냥 애들 편하게 살게 내버려둬. 남편 말이 맞다고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선 찬바람이 쌩하고 불었습니다. 1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평생 콩나물값 깎아가며 모은 돈인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점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가는 것 같아 밤마다 가슴을 치며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님, 그러니까 남편의 선친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에게 아버지의 기일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평소엔 무뚝뚝하고 말없는 양반이지만 제삿날만큼은 목욕 재개하고 정장을 차려입은 뒤하루 종일 경건하게 보낼 정도로 효심이 깊었죠. 당연히 며느리도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조상님 모시는 자리니까요. 일주일 전 조심스럽게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야, 다음 주 토요일이 할아버지 기일인 거 알지? 이번엔 꼭 와서 얼굴 좀 보자. 아버님도 기다리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대답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어머니. 죄송한데요. 그날 제가 해외 출장이 잡혀 있어서요. 못 갈 것 같아요. 해외 출장이요? 하필 그날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지만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출장 날짜를 좀 조정할 수는 없니? 1년에 한 번 있는 제사인데. 어머니, 회사 일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전화는 툭 끊어졌습니다. 민서의 목소리엔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더 묻어 있었죠. 섭섭했지만 일이라는데 어쩌겠나 싶어 체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는 쭈뼛거리는 목소리로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엄마, 저도 그날 못 갈 것 같아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뭐, 너까지 왜? 민서는 출장이라 쳐도 넌 손주잖아.
내가 안 오면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시겠니? 아들이 우물쭈물하며 내뱉은 변명은 더 기가 찼습니다. 그게 민서 혼자 출장 가는데 저만 본가에 가면 좀 그렇잖아요. 민서도 저보고 굳이 갈 필요 없다고. 요즘 누가 제사 챙기냐고 눈치를 줘서요. 전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출장 핑계로 빠지는 것도 모자라 아들까지 조종해서 못 오게 막은 겁니다. 결국 그의 제사는 우리 부부 둘이서 쓸쓸하게 지냈습니다. 친척들이 며느리는 어디 갔냐, 손주는 왜 안 보이냐, 물을 때마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던 건 우리 몫이었죠. 제사가 끝나고 남편은 베란다에서 담배만 뻑뻑 피워댔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작고 초라해 보여서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돌려놔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며칠 뒤 민서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강남역 근처 민서 회사 앞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맛있는 거 사주면서 좋게 타이르면 알아듣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나온 민서는 여전히 세련되고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엔 냉기가 흘렀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점심시간 짧은데. 자리에 앉자마자 용건부터 묻는 며느리에게 저는 애써 웃으며 메뉴판을 내밀었습니다. 밥 먹고 이야기하자며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시켰죠. 음식이 나오고 분위기가 좀 풀리나 싶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서야, 지난번 제사 때 말이다. 엄마는 좀 서운하더라. 우리가 가족이잖니. 15억짜리 아파트도 해줬는데 가족 행사에 얼굴 한번 비추는 게 그리 힘든 거니? 그 순간 민서가 수저를 딱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런 시월드식 강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네, 시월드라니? 아파트 주신 건 감사해요. 그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시댁의 모든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노예 계약서는 아니잖아요. 저도 제 생활이 있고 제 커리어가 있어요. 무조건 시댁에 맞추라는 건 구시대적 발상 아닌가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말문이 막혀 뻐끔거리는 저를 두고 민서는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오후 회의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잘 먹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다리가 풀려 지하철역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효도하겠다며 눈물을 흘리던 3년 전의 민서와 노예 계약이 아니라며 차갑게 쏘아붙이던 지금의 민서. 도대체 무엇이 진짜 모습일까요? 아니, 15억 아파트가 등기 이전되는 순간 가면을 벗어던진 게 진짜 모습이었겠지요. 하지만 그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파국은 얼마 뒤 아들 부부를 우리 집으로 호출했을 때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식탁 위에서 오간 대화는 우리 가족을, 아니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파국은 예고도 없이 식탁 위로 들이닥쳤습니다. 며칠 뒤 아들 부부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우리를 자기들 집으로 초대했을 때였죠. 오랜만에 며느리가 먼저 부른 자리라 남편과 저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고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는 민서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갈비찜이며 잡채며제법 신경 쓴 음식들이 올라와 있었고요. 남편 만복 씨의 표정도 조금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식사가 중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서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생글생글 웃더군요. 아버님, 이번 주말에 준호 씨랑 친정 좀 다녀오려고요. 저희 친정아버지 제사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사돈어른 기일이니 당연히 가야지. 사위가 처가 제사 챙기는 것도 도리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민서의 말이 문제였습니다. 마치 준비해둔 대사를 읊는 것처럼 너무나도 또박또박 그리고 당당하게 내뱉었거든요. 네, 맞아요, 아버님. 준호 씨는 사위니까 당연히 참석해야죠. 근데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민서가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시댁 재산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형식적인 의뢰일 뿐이잖아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한테 절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따져요. 순간 쨍그랑하고 제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젓가락질도 허공에서 멈췄죠.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며느리를 쳐다봤는데 민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친정아버지 재산은 급격이 다르죠.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잖아요. 살아계실 때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진심으로 모셔야 하는 거고 준호 씨도 사위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거고요. 식탁 위로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 만복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식탁을 짚고 있는 남편의 주먹 쥔 손등 위로 시퍼런 핏줄이 지렁이처럼 솟아오르는 것을요. 여보, 괜찮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무서운 남편의 눈빛은 처음 봤습니다. 눈동자가 분노로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죠. 격이 다르다. 남편의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 낮았습니다. 시댁 조상은 형식이고 내 친정 조상은 격조가 있다? 우리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사준 이 집에서 그 입으로 지금 그렇게 말한 거냐? 민서는 잠시 움찔하는가 싶더니 곧바로 표정을 고치고 따지듯 대들었습니다. 아버님, 틀린 말 아니잖아요. 아파트는 아파트고 제사는 제사죠. 왜 자꾸 돈 이야기를 꺼내세요? 치사하게. 쾅! 남편이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국그릇이 엎어지고 갈비찜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준호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지만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치사해? 그래, 내가 그 치사한 돈으로 너희들 비바람 막아준 늙은이다. 형식적인 시댁? 그래, 알았다. 그 잘난 격조 높은 친정 가서 실컷 효도해라.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허둥지둥 가방을 챙겨 따라 나섰죠. 현관문을 닫기 직전 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 진짜 노인네들 성질하고는. 준호 씨, 그냥 둬. 밥이나 먹자. 그날 밤 남편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 소주를 들이켰죠. 새벽녘이 되어서야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서늘한 결심이었습니다. 여보, 내일 변호사 만나러 가자.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있는 내내제 가슴은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차분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15억 아파트 증여, 그리고 효도 계약에 대한 이야기였죠. 다행히 증여 당시 남편의 고집으로 부모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증여를 해제한다는 각서를 한 장 써둔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깐깐하게 왜 그러냐고 제가 말렸었는데 지금 보니 그게 우리를 살릴 동아줄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선생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단순히 제사에 불참하고 말대꾸 좀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증여를 취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뭔가 더 결정적인, 폐륜에 가까운 증거가 있어야 해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여보세요? 최만복 씨 되십니까? 여기 XX은행 대출 심사팀입니다. 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내용은 변호사가 찾던 그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도 남았습니다. 아드님 최준호 씨가 강남 아파트를 담보로 8억 원 대출을 신청하셨는데요. 명의자는 아드님이지만 거주자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어서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본인 동의하신 거 맞습니까?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투명해졌습니다. 8억이요? 우리 몰래 우리가 사준 집을 담보로 8억이라는 거금을 대출받으려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변호사님도 그 내용을 다 들었죠. 남편이 침착하게 하지만 살기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동의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 절대 승인하지 마십시오. 그 집 곧 소송 들어갈 겁니다. 전화를 끊은 남편은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준호가 전화를 받더군요. 아빠. 왜요? 아직 화 안 풀리셨어요? 남편은 대뜸 물었습니다. 준호야, 너 은행 가서 8억 대출 신청했니? 수화기 너머에서 헉 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민서 친구가 하는 부동산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 투자하면 수익률이 30%가 넘는데요. 그래서 잠깐만 융통해서 쓰고 갚으려고. 남편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몰래 집을 잡혔냐? 민서 그 애가 시키더냐? 아빠, 민서도 다 우리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 집 제 명의로 주신 거잖아요. 제 건데 제가 맘대로 하는 게 뭐 어때서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며느리 치마폭에 쌓여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통보를 날렸습니다. 그래, 내 명이니까 내 맘대로 해라. 대신 나도 내 돈 내 맘대로 하마. 너희들 그 집에서 당장 나가라.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소송 걸 거다. 부담부 증여 해제 소송. 불효자한테 준 재산 다시 뺏어오는 법이 있단다. 변호사님이 옆에 계시니 더 긴 말 안 하마. 법원에서 보자. 남편은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죠. 진행합시다. 그 집 반드시 찾아야겠습니다. 싸움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이미 효도각서가 있었고 부모 동의 없이 무리한 대출을 시도해 부모의 주거 안정을 위협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식사 자리에서 했던 망언들 도제가 몰래 녹음해 둔 덕분에 증거로 채택되었죠. 법원은 우리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판결이 내려지던 날 법원 복도에서 마주친 며느리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도끼가 바짝 올라서 저를 쏘아보더군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기어이 자식을 이겨먹으니 좋으세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지. 근데 너는 내 자식이 아니잖니? 그리고 내 아들은 이미 내 꼭두각시가 되어버려서네 자식 같지가 않구나.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짐을 빼던 날 동네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며느리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던 아들의 모습을 뒤로하고 우리는 그 집을 곧바로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강남 신축 아파트라 그런지 매수자는 금방 나타났습니다. 16억. 우리가 샀을 때보다 1억이 더 오른 금액이었습니다. 통장에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찍혔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텅 빈 것처럼 허무했죠. 여보, 이 돈 우리 쓰지 맙시다. 남편이 통장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자식한테 줘봤자 독이 되는 돈이야. 차라리 세상에 덕이 되는 곳에 씁시다. 그 길로 우리는 강북의 낡은 건물 한 층을 임대했습니다. 간판도 우리가 직접 달았죠. 꿈 지원센터. 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하거나 꿈을 접어야 하는 청년들에게 작업 공간과 지원금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하윤이를 만났습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라며 낡은 스케치북을 들고 찾아온 아가씨. 부모님 없이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그 아이는 3천만 원 지원금을 받고는 바닥에 엎드려 펑펑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갚겠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데 며느리 민서가 생각나더군요. 15억을 받고도 고마운 줄 모르던 며느리와 3천만 원에 생명을 얻은 듯 우는 하윤이.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삶의 보람을 찾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큰일 났어.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다 당신 부모 때문이야. 그 집만 안 뺏겼어도 내가 이렇게는 안 됐어. 알고 보니 민서가 친구 말만 믿고 투자했던 그 부동산 프로젝트, 그게 사기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날린 게 아니라 투자금을 유치한답시고 여기저기 빚을 끌어다 쓴 게 화근이었죠. 민서 앞으로 떨어진 빚만 무려 5억. 그 5억을 갚으려면 우리한테서 뺏긴 그 아파트가 필요했던 겁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한탕하려던 계획이 틀어지자 민서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똥은 이제 막 평화를 찾으려던 우리 부부에게 다시 튀었습니다. 며느리가 사채업자들에게 우리 시부모가 강남 아파트 판 돈 16억을 가지고 있다고 떠벌리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센터로 들이닥친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센터 문을 박차고 들어온 건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셋이었습니다. 그들의 등장에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겁에 질린 하윤이가 제 등 뒤로 숨었고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구십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요?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껌을 짝짝 씹으며 차용증 하나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강민서 씨 시부모 되시죠? 며느님이 아주 친절하게 약도를 그려줍디다. 여기 오면 16억 원 현찰을 쥔 물주가 있으니까 대신 받아가라고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5억. 며느리가 쓴 사채 빚이 자그마치 5억이랍니다. 그 돈을 갚으라며 행패를 부리는 남자들을 보면 한편 만복 씨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찰이죠? 여기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현행범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와주세요. 경찰이라는 말에 사내들이 멈칫했습니다.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잘 들으시오. 법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도 보증 안 서면 남남이요. 하물며 며느리 빚, 우린 그 여자랑 이미 연을 끊은 지 오래요. 10원 한 장 줄 생각 없으니 돈 빌려간 사람한테 가서 받으시오. 사내들은 투덜거리며 물러갔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센터 건물 밖 쓰레기 더미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누군가를 발견했습니다. 노숙자인 줄 알고 지나치려는데 익숙한 신발이 보였습니다. 제가 사준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준호야. 아들은 술에 절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죠. 며느리는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가면서 돈 없는 남편은 필요 없다며 시댁 앞에 내버리고 간 겁니다. 쓰레기처럼 말이죠. 남편은 축 늘어진 아들을 업고 집으로 왔습니다. 욕실에 처박아 놓고 찬물을 뿌리며 씻기는 내 아들의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났습니다. 그 잘나고 당당하던 내 아들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저는 수건을 입에 물고 끄끄거리며 울었습니다. 씻겨놓은 아들이 잠들자 남편이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독하게 마음 먹자. 준호 저 녀석 알코올 중독이야. 병원에 넣어야 해. 치료비 비쌀 텐데. 우리 센터 운영비도 빠듯하잖아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느리 빚 5억은 죽어도 안 갚아준다. 그건 그 여자가 지은 죄니까 알아서 감당하라 그래. 하지만 준호는 살리자.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저놈 사람 만드는 거, 그게 부모로서 마지막 의무다. 우리는 그날 밤 며느리의 빚 독촉 전화는 수신 차단해버리고 아들을 입원시킬 알코올 폐쇄병동을 알아봤습니다.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었지만 썩은 살은 도려내야새 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준호가 병원에 들어가던 날 아들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안 들어간다고, 술 달라고, 제발 한 모금만 달라고 발버둥 치는 걸남자 간호사 셋이 겨우 붙들고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면회도 안 되는 3개월 동안 저와 남편은 매일 센터에 나가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하윤이는 그런 저희 마음을 알았는지 묵묵히 야근까지 하며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준호 오빠 꼭 돌아올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3달 뒤 첫 면회를 갔을 때였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의 준호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아직 손을 조금 떨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돌아와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준호가 품에서 꼬깃꼬깃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민서가 보낸 이혼 서류였습니다. 면회 한번 오지 않던 며느리가 등기로 이혼 서류만 달랑 보낸 겁니다. 위자료는 포기할 테니 빚만 떠안지 말아달라는 내용이었죠.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바보 같죠? 저 민서가 절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가진 게 껍데기뿐이라는 걸 알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리네요. 15억 아파트가 내 것이 아님을 알았을 때 민서한테 저는 이미 남편이 아니라 짐짝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생각했다. 도장 찍어줘라. 그리고 퇴원하면 바로 센터로 출근해라. 네, 센터요? 오해하지 마라. 관리자로 부르는 거 아니다.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 월급은 최저 시급이다. 싫으면 관두고.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시켜만 주세요. 똥통이라도 닦으라면 닦을게요. 그렇게 아들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대걸레질 하나 제대로 못해서 쩔쩔매던 녀석이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나와서 센터 문을 열고 청년들이 먹다 남긴 컵라면 용기를 치우고 하윤이가 무거운 원단을 나를 떼면 땀을 뻘뻘 흘리며 도와주더군요.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준호가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첫 월급이었습니다. 쥐꼬리만한 돈이었지만 그 안엔 빨간 내복 한 벌이 들어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내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처음 산 거예요. 그동안 불효해서 죄송해요. 저는 길가에 서서 그 빨간 내복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대기업 다니며 연봉 1억 받던 시절에도 못 받아본 선물이었습니다. 15억 아파트보다 이 낡은 내복 한 벌이 제게는 더 값비싼 보석이었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은 시아버님 제삿날입니다. 1년 전 며느리가 형식적인 의뢰라며 모욕했던 바로 그날이죠. 아침부터 집안엔 고소한 전 냄새가 퍼졌습니다. 준호는 앞치마를 두르고 동태전을 부치고 있고 남편은 밤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 소리와 함께 반가운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하윤이었습니다. 양손 가득 제수용 과일을 들고 말이죠. 이제는 제법 의젓한 사장님이 된 하윤이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들어와 제 옆에 섰습니다. 하윤아, 바쁠 텐데 뭐하러 왔어? 에이, 어머니. 가족 행사잖아요. 저한테 이 센터가 집이고 2분이 부모님인데 당연히 와야죠. 그리고 오늘 오빠가 만든 전, 맛 좀 평가해줘야죠. 하윤이가 준호 입에 갓 붙인 전 하나를 넣어주자 준호 얼굴이 빨개지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습니다. 이게 사는 거지. 이게 사람 사는 냄새지. 제사상을 차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남편이 절을 올리고 저와 준호 그리고 하윤이가 나란히 절을 했습니다. 1년 전 썰렁하고 비참했던 그 제사상과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향 연기 속에서 시아버님이 웃고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둘러앉아 음복을 하는데 남편이 술잔을 기울이며 하늘을 쳐다보더군요. 여보, 우리가 그때 집을 안 뺏겼으면 어땠을까? 글쎄요. 아마 지금쯤 며느리 눈치 보며 골방 늙은이 취급받고 있었겠죠? 그렇지? 16억 집은 날아갔지만 대신 진짜 자식을 둘이나 얻었으니 이만하면 남는 장사 아니냐? 와하,
거실 가득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강민서. 들리는 소문엔 빚쟁이들한테 쫓겨 지방 어디로 숨어들었다더군요. 그 아이도 언젠가는 깨닫길 바랍니다. 돈으로 맺은 인연은 돈이 닿으면 끊어지지만 마음으로 맺은 인연은 시련이 올수록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요. 저는 지금 15억 아파트에 살 때보다 100배, 1000배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진심을 나누면 자식이 되고, 배 아파 나았어도 돈만 밝히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하니까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형식적인 도리 때문에 혹은 재산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밤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맙다,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가 15억 아파트보다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